전 경제인문사회 이사장님이시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시고 대통령 정책실장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를 씻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포용국가의 이론적 틀을 확립해 주셨죠.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우리 국가의 아젠다,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될 부분들이 어딘가,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이 계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5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대통령 선거라는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새로운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큰 흐름 속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이 정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 새롭게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의제로 어떤 것을 채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크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에 몇 단계의 그 거대 전환, 정치, 경제, 사회에 여러 영역에 걸쳐서 이 거대한 전환을 우리가 거쳐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대 전환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국가가 중심이 된 집중형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정부가 자원을 집중하고 거대 기업의 이 자원을 배분하고 수도권이나 동남권 같이 이 여건이 좋은 곳에 경제 성장을 집중시키는 되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좌측 그래프는 한국이 그 지난 짧은 시기 동안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그 위에 상단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선진국들이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는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7월 초에 웅크타드라는 유엔 기구에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고 선진국이다 하는 공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이제 선진국 일원이 된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우리 대통령이 이제 G7의 초청을 받아갔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가 GDP가 작년에 세계 10위에 랭크됐고, 순수 국민소득 GNI라고 합니다만은 이 1인당 GNI 개념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7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한국은 이제 세계 선진국에 진입했다. 빠른 속도, 기하급수의 성장을 거쳐서 세계 10위에 도달했다 볼 수 있죠. 또 산업구조나 공간구조 측면에서도 이런 그 빠른 경제 성장 과정과 더불어서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거치다고 볼 수 있죠. 요 이제 좌측에 보시는 자료는 농업 경제 구조에서 출발해서 한국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중심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공간 구조가 농촌 중심에서 도시 이 공간 구조로 급격히 전환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집중형 초고속 성장은 많은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삶의 질인데 OECD의 그 통계 분석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10위 또 뭐 8위, 7위 이렇게 지금 도달했는데 삶의 질은 여전히 30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OECD 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오른쪽에 있는 여러 이 차원에서 삶의 질 지수가 매우 낮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복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 우리나라 행복도 한 60위권밖에 안 됩니다.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1년 이후에 자살률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다른 나라의 대부분 나라들이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 외환위기 이후에 매우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또 조금 더 좁히면 80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초저출산율인데 작년에 우리가 세계 10위, 세계 7위에 도달했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혀 예상치 않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0.84까지 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중대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나 삶의 질 측면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고도의 중앙집권 국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8대2의 국세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서 6대4로 바꾸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7대3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넘어야 될 벽이 많다 볼 수 있고 오른쪽 그림은 X축에 1인당 GDP가 있고 Y축에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그 재정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정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일수록 즉 부유한 나라일수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크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르게 이걸 해석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클수록 달리 말하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클수록 지방정부가 자기 목표, 자기 전략으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수록 GDP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 이 좌측 아래 부분에 밀집되어 있는 수많은 나라들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선진국들하고 딱 이제 중간쯤 위치해 있는데 이게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저 박스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기는 바로 자치분권의 그런 이 큰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어렵지 않겠나.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재정 구조의 이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이것이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 동력을 제약하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래프입니다. 작년 2020년 1년을 놓고 볼 때 수도권 인구가 드디어 50%를 상회했다 하고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 경제 관련 지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많아지고 또 농촌, 산촌 이런 등등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5에서 10만 규모,
10만에서 20만 규모 이 중소도시들이 급격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더 큰 도시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5만 이하의 그런 농산촌 쪽으로 지금 양극 분해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중간이 읍지역인 면지역인데 읍지역은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서도 면지역이 빠르게 분해 또 붕괴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이 급격히 지금 인구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 문제 때문에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이미 수많은 대학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대학이 문을 닫았고,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문을 닫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 2021년도 이제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전체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숫자가 26,0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타격을 받는 학교는 모두 175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각 지방을 보면 곳곳에 수많은 대학이 있는데 수도권하고 수도권 인근의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이 과정에서 자유로운 데가 없다,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그 부정적인 거대 전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거대 전환은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검토할 새로운 거대 전환은 상당히 긍정적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기 동안에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장기간 지금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된 것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미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넘는 동안에 주로 보수 정부들이 집권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 15년째, 지금 이제 15년 차 민주정부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두 이 유형의 정부들이 서로 다른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세 정부가 그 추진한 여러 그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지역 정책 한바든지 놓고 보면은 세 정부가 상당히 어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회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또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특징들이 새 정부 무슨 당국자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하고 약속하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큰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렇게 온 결과 새 정부가 상당히 어떤 그 지향성이 동일한 지향성을 가지고 개혁적이고 또 진보 혁신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에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X축으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유형을 균형 분권 국가 유형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눌 때 노무현 정부가 이 중간 경로로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분권 균형 국가의 어떤 그 진전과 또 혁신적 포용과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노무현 정부 시기에 그런 그 국가 발전, 특히 두 측면의 국가 발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다음 정부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정책 노선을 추구할 건가 하는 그 문제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거 여러 역사적인 그 경우를 보면 새로 등장하는 정부들이 균형 분권 국가의 노선을 폐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를 봤고, 혁신적 포용 국가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 국가 요소, 두 번째는 혁신 경제 요소, 세 번째는 인재 국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복지나 또 인재 육성 이런 정책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정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과거 발전 국가를 그 기초로 하는 국가 모델은 이런 표현이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로 보수 정부들이 이런 이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보면 중앙 집권형 부국 강병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국가들이 최근에 여러 이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정부가 점점 혁신과 포용 이런 방향으로 노력할 때 보수 정당들은 주로 혁신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모델을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우리가 다 종합할 때 우연하게도 두 개의 방향으로 균형 분권 국가의 방향과 혁신적 포용과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과거에 또 미래의 보수 정부하고 상당히 구별되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민주정부는 혁신 포용 국가를 지향하고 보수 정부는 혁신 경쟁 국가를 지향한다. 이때 경쟁은 국내의 자유 경쟁, 시장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세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이 경쟁력 이 발휘 이것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뒤에 나옵니다만 대체적으로 혁신 경쟁 국가는 주로 영미형의 혁신 국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고, 혁신적 포용 국가는 주로 유럽의 노르딕 국가들과 같은 그런 국가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그 전환은 균형 분권 국가의 전환입니다. 균형 국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개 세 가지 균형을 모두 가지고 모두 다 적용할 때 그때 우리가 균형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분권 국가는 역시 세 가지, 기능적 분권화, 권력적 분권화, 또 연방적 분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참여정부 시기는 기능적 분권화, 특히 그 중앙부처가 가진 어떤 사무, 이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때 기능적인 이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먼저 말씀드리면 광역적 분권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연방체제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처럼 지방의 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충분한 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이 연방주들이 독립국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연방체제에 복용하는 그런 분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앞에 기능적으로 말씀드렸고 권력적 부분은 그 중간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영역에 있어서 자치권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거나 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그 지방정부들이 특별지방정부를 지방정부의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수장의 통제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이 권력적 분권화를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중앙정부 부처들마다 지방의 지방청을 다 설치했습니다. 내무부는 도청, 시청을 설치해서 통제를 했고,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제했고, 경찰은 경찰청을 했고, 지금 검찰 무슨 지방 무슨 중소기업청 수많은 청들이 지금 있는데, 현재 자치 분권의 대상이 된 영역은 도청, 시청의 이 자치 행정이 지금 그 자치 영역으로 들어갔고, 교육청의 교육자치도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별도로 이거는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의
그 통제 바깥에 지금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할 때 동시에 경찰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부분적으로, 전체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무슨 충남 경찰위원회 이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충남의 자치권이 일부 경찰 지역 경찰청장을 선임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어떤 그 경찰 행정을 할 때 반영되는, 아직은 우리가 연방적 분권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제한되고 매우 기형적인 그런 그 자치제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중앙 집권이 얼마나 강하고 깊숙하고 오래됐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전환도 아주 의미 있는 전환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촌이 향도라고 해서 그동안 도시로 다 몰려들었는데, 농촌에는 업과 면을 포함할 때 농촌 인구가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까지 한 1,000만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업의 인구는 줄어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면의 인구는 줄어들고 업의 인구는 커집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저는 고향이 진주 인근의 농촌인데, 제 친구가 농사진 친구가 있는데, 어느 시기부터 집을 진주에다가 두고 애들대로 진주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자가용을 타고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형 농사를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자기 집에는 농기구를 갖다 놓고 농사 짓고 또 끝나면 도시로 가고, 이게 어느 시기부터 이게 확산이 되더니 지금은 이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근 도시에 집을 거주지를 두거나 아니면 업으로 옮겨서 지금 그렇게 거주와 농업을 병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앞으로 면 지역에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업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참여정부 경영정책 평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마도 참여정부의 그 정책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역사상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10대 국정 과제로 선포하고, 이것을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지방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듣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이거를 채택하고 그 정책을 집행했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기능적 분권화를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요새 잘 나가는 울산과기대 설립 작업 우리 균형위가 주도해서 법을 만들었고요. 대덕연구개발특구법도 만들어서 연구단지에 있는 그 연구기관들이 좋은 기술이 있을 때 연구소 기업을 설립해서 그거를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도 만들고, 여기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식품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농림식품축산부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까지도 작업을 했고, 또 5+2 초강력 경제권에서 요즘은 이제 메가시티 그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기능발전위원회가 선도를 했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전 정책에 또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지금 좌측의 자료는 국토연구원이 이제 종합 정리한 그 결과 분석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방 이전 인구도 한 4만 명 되고요. 또 혁신도시 전체 도시 인구가 20만이 지금 넘고, 무엇보다도 혁신도시에 입주한 그 기업들이 지금 1,700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혁신도시 정책이 저는 아주 성공했다.
근데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죠. 아직도 자족성이 부족하고 지역 대학과 지역의 기업 산업하고 이 연관성이 지금 아직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다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적어도 저 정책이 이루고자 했던 많은 그 성과들은 달성한 게 아닌가. 앞으로 이걸 보완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오른쪽 자료도 유명한 자료인데 이 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 중앙부처 이전과 또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지금 중간 요 시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순 감소했다. 이거는 놀라운 자료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에 이 수도가 이렇게 위치한 이후로 전쟁이나 무슨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 이런 요인 말고 이런 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마 참여정부 때 이 정책이 유일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불행하게도 2017년부터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데요. 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수도권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하고 직결된다. 부동산 가격은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화량이 어느 정도냐, 뭐 다른 나라가 어떤 상태가 어떠냐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합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자치 분권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뭐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정책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 분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하고 비교해서 자치 분권 분야하고 균형 발전 분야에 노력이 좀 부족하고 성과가 부실하다라는 그런 그 인상적인 이 견해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정리하면서 참여정부가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도 많고 또 좀 약간 좀 미흡한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과거 역대 정부에 비교해서 대단히 수준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좌측에 정리한 것처럼 자치분권 그 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 사전 협의제를 도입한다든지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든지 또 지방 일괄 이양법 한 400개 사무를 통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런 법을 제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저 중에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광역연합이라는 제도, 이 제도가 실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내용인데 광역권 특별 행정연합의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의결기관을 가질 수가 있고 집행기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정부가 만드는 특별 행정기관인데 이건 과거 이런 사례가 없었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아직은 뭐 우리가 기대하는 완성된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새로운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우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역 전략 산업 인프라 무슨 삶의 질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규모가 25조 정도 지금 투입이 되고 지역 균형 뉴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재정 규모 면에서나 또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아주 큽니다. 대략 그리고 이제 그런데 주로는 참여정부 시기에는 지역 정책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라는 사람 교육시켜 하는 거지. 지역 내 지도자를 선발해서 키우고 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키고 뭐 등등 이런 이제 부분을 휴먼웨어로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좀 잘 조합해서 균형 있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김사열 위원장님 앉아 계신데 제가 아직 이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드리는 말씀이 일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좀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을 지금까지 해온 게 아닌가. 이거는 규모 면에서나 또 지역의 요구라는 면에서 저는 매우 필요한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를 결합한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검토를 좀 다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거 이제 특히 초강력 사업에 많은 그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뉴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늘 마침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지금 그 평가회의, 점검회의를 했고 지금 신문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160조 규모의 그 예산을 220조로 더 확대하겠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외에 휴먼 뉴딜을 제대로 된 아까 제가 휴먼웨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휴먼 뉴딜을 세 번째 뉴딜 정책으로 포함하겠다. 이 3대 뉴딜은 제가 경제문서 연구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 경사인에서 이 모델을 개발해서 정부에 제안했던 내용인데 오늘 그 대통령 말씀이 휴먼 뉴딜을 채택하겠다 했으니까 뭐 저로서는 이거를 이 정책을 준비하고 설계했던 입장에서 보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지금 설계가 되기 시작했고 예산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역에서 이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지역이 새롭게 발전 동력을 만들고 자립할 수 있는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 기획과 또 좀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총평을 해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자치분권 분야, 균형발전 분야 모두 많은 성과를 실현했다. 이게 이제 저희 총평이고,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은 참여정부의 그 지방분권 글로벌 정책은 여기도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이 정책과 열정이 같이 결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조금 좀 건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아있는 기간이라도 제가 지금 요 몇 달 전국 지역을 지금 이렇게 좀 방문하고 있는데 분권 정책,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부에 대한 기대나 또 우리가 이거는 한 팀이다. 이거를 본래 한 팀이 돼서 해왔고 앞으로도 이거를 한 팀이 돼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많은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좀 바쁘시더라도 또 청와대나 부처 여러 장관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지역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또 기분 좀 더 소주도 한잔 하시고 사람은 이성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감성과 열정이 결합이 되어서 될 때 아주 그 강렬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나. 제가 이거는 건조하다 한 거는 제가 무슨 누구를 나무라고 산 게 아니고 정책 추진에 어떤 지금 결의된 요소를 좀 더 보태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자치분권 분야에 더 많은 또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드웨어 쪽에 좀 치중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까 그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하다가 경남도에서 만든 자료를 보니까 요즘도 1년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모두 10대, 20대, 30대예요. 20대가 제일 많습니다. 20대가 한 8만쯤 되고요. 10대, 20대, 30대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40대부터는 한 15,000명, 40대 이상은 15,000명이 지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8만 한 5천 명 정도가 넷으로 지금 매년 늘어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8만 5천 명 같으면은 중소도시 하나 정도가 매년 수도권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것이 그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압박 요구라는 면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수도권 집중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가 의제가 무엇인가? 여기 지적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로컬 전환 이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이 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고 지방에 가서 이동해서 활동하더라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지금 문제가 없고 원격 근무, 지역 근무, 재택 근무 할 때 조건이 지금 다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린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그린 전환을 위해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주택 짓는 걸 바꾸고 또 농업이나 산업하는 방식을 바꾸고 이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실천 현장이 농촌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이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에 하루 그 온도가 57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상 뭐 이렇게 사막지대하고 비교해도 이런 적이 없다 하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 한반도 상공에 열도움이 형성이 돼 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럼 이 이제 찜통더위가 엄청난 찜통더위 온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내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모든 도시가 풀풀 끓어오르고 열섬화돼서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우리 사람은 몸이 더워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고 이 순환 과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체에 열을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게 이 기능이 떨어지고 이것이 엄청난 신체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고 건강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의 지방 농산어촌을 우리의 피난처라고 할까요? 이런 거대한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될 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의 쉘터로서 우리가 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컬 전환에 관해서는 농촌에 대한 가치, 특히 삶의 질, 일 생활 균형, 워크 라이프 밸런스, 삶의 질 이런 것이 더 중시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이 농촌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작은 신호입니다만은 우리 지금 균형이 산하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한 100만 정도 농촌 스포터즈 조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지역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잘 되면 농촌, 산촌, 어촌을 무대로 해서 새로운 삶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10개 제가 해놨는데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을 내실화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직접민주 확대되어야 되고 마을 자치, 아파트 자치, 우리 생활 현장에 생활 현장에 민주주의 원리를 적용하고 참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지방정부 간의 협력과 연합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초광역적인 발전 네트워크 이거를 위한 초광역적인 경제, 행정, 기후변화 협력 거버넌스가 만들어야 되겠다. 준연방적 분권 체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기능적 분권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매우 초보적인 권력적 분권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성큼 이 진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염두에 두더라도 아까 우리 경제력이 지금 어떤 족쇄 같은 데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단계의 경제 발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분권이 필요하고 북한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매우 적극적인 분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정책으로서는 행정 수도를 완성을 하자. 수도권의 글로벌 발전이라 이거는 꼭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경남도하고 대화한 데서는 앞으로 메가시티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5+2 하듯이 이 5개 메가시티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은 이 메가시티는
내부 지향으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메가시티는 글로벌 지향이 돼야 되고 각각의 기관 메가시티가 글로벌 이 전략을 수립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의 그 메가시티가 동남아시아나 무슨 뭐 어디 중동이나 어디에 우리의 예전에는 기업이 다국적 경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도 글로벌 경영을 해야 될 글로벌 다국적 경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학을 살리는 일을 그런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뭐 저는 사실은 이거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직 정부가 이 대학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속 시원한 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로 대학을 만들어 놨는데 이 문 닫으면 이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같이 좀 고민해 주겠고요. 스마트 지역 혁신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해서 각 지역별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특화 전문화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혁신을 좀 과감하게 하고 거기에서는 타다도 탈 수 있고 무슨 뭐 에어비앤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전국으로 확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떤 산업이나 이런 그 비즈니스를 과거의 규제로 다 막지 말고 지역에 곳곳이 이 기술 혁신, 산업 혁신에 말하자면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해보자. 미래 대한 문명 뭐 이게 한번 보시고요. 기후변화, 삶의 질 등등 종합적으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전에 농촌의 사람이 도시로 갔는데 도시로 간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고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대로 어려운데 우리가 도농 교류를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그래서 도농 교류, 도농 상생을 할 수 있는 목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민이 이 사업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뒤에 제가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민주정부들이 엄청나게 새로운 고민을 했고 새로운 국가 발전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에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오늘 그런 그 아젠다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